네, 상반기 중 코스피는 5% 오르는 동안 일본과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15%, 대만 증시는 30% 정도 올랐습니다. 하반기는 코스피가 3,200선까지 뛸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데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과연 하반기 이제 시작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6개월 우리 증시 조금 고개를 들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토론해 보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 주가죠. 사흘 동안 떨어지다가 어제 다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6.7%. 송재경 대표님, 네. 좀 조정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하면서 AI 거품론까지 나왔는데 역시 엔비디아 힘이 좋습니다. 모든 분들이 바람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의 낙관론들은 워낙 팽배하니까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AI 거품론 이슈와 관련해서 설왕설래 분명히 있지만 이건 시스코다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AI 거품인 거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거품이란 거는 이게 얼만큼 더 커질지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품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입인지 나중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3일 동안 거의 13% 빠졌다가 어제 한 7% 올라갔죠. 네. 대단한 그 변동성인데 이게 사이즈가 3조 달러짜리 회사입니다. 그렇죠. 시총 1, 2를 다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조 원이거든요. 네. 4천조 원짜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해 GDP의 2배가 넘는 한 3배 가까이 되는 사이즈가 하룻밤새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러면 어젯밤만 움직인 게 한 300조 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시총 늘어난 게 300조. SK 하이닉스가 하나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 거품 안에 있는 거는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얼만큼 더 커질지 또 언제 터질지에 대해서는 지나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품 자체인 게 맞느냐라고 놓고 보면 근것만은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터지지가 않았으니까 거품이라는 건 터진 후에야 거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직 터지지가 않았는데도 거품인 건 맞다. 약간의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황유현 팀장님은 어떻게 엔비디아의 이 반등 기세를 어떻게 봤어요? 사실 전 세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서 사실 거품 이런 부분은 사실 지극히 후행적인 사실 행위잖아요.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 테슬라가 올라갈 때도 거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지금 내려오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AI의 시대가 우리가 전기차가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주가는 쉬기 시작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AI라는 건 사실 지금 챗 GPT 정도 외에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아직 피부로 와닿는 것들은 없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게 AI네라고 하기에는 이제 사실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AI와 관련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관련된 우리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거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이 거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영역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의 생활 이용도라든지 활용도만 보면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우리 황현 팀장 그렇게 보셨는데 사실 엔비디아처럼 개별 주식에 투자하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 로 짜여진 ETF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ETF 주식도 상당히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전히 이 시점에서도 미국 빅테크 위주의 ETF 새로 투자하고 싶은 분이 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보세요, 송재경 대표님? 그러니까 결국 지나라고 보면 저걸 왜 투자 안 했을까 이제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를 1년 전에 투자했으면 올 초에만 투자했으면 이런 대단한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들 그 개별 종목 투자하기는 부담스럽고 얼마 전에 새롭게 나온 ETF가 있다는데
그러면 한번 저 ETF는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하니까 들어가 볼까? 이제 보통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흥미롭게 그 오하이오 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연구를 지난 한 20년간 신규로 그렇게 출시가 됐었던 ETF들을 전체를 다 모아서 구분을 해갖고 그 출시 전과 후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ETF 출시 네네. 전후 수익률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전 3년과 이후 5년간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장 지수를 쫓아가는 보통 그런 ETF나 아니면 스마트 베타라고 해서 일부의 전략을 지수에다가 섞은 그런 ETF는 출시 이후에도 엄청 흥미진진한 엄청난 성과는 못 내지만 그렇게 심하게 지수 대비 빠지지도 않더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특정 업종이나 특정 테마를 쫓는 ETF들의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빅테크 뭐 세븐 ETF 이런 거요? 그렇죠. 아니면 무슨 다이어트 이런 거 이런 식의 다양한 ETF들이 테마형 ETF. 테마형이 나오는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고 또 투자하고 싶은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확실한 건 이게 출시 전에는 사실은 그 아이디어대로 투자를 했으면 성과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막상 출시를 하고 나면 장기 성과, 한 5년간의 성과를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더라. 근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ETF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ETF 만든 사람들도 우리 같은 다 그 자료들을 보고 만드는 거잖아요. 지난 한 1년간, 3년간 뭐가 많이 올라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오르네. 왜 오를까?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입히고 이러다 보면 특정 업종이나 테마형 ETF가 출시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작 출시될 시점쯤 되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한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봤던 그런 출시된 뒤에 한 짧게 한 6개월에서 1년은 좋을 수도 있는데 길게 놓고 보면 대체로 성과가 부진하더라라는 것이 아까 지난 20년간의 연구 결과예요. 평균적인 그런 테마 ETF의 그런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좀만 생각해봐도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100년간 놓고 봐도 지금 소위 미국의 탑 10 시가총액 안에 들어갔던 종목들의 과거 전과 이후를 보면 탑 10 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딱 지수 정도의 움직임밖에 못 보입니다. 그 전에 20-30%씩 올랐었는데 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것이 프로덕트화돼서 나온 이후에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새로 나오는 ETF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 팀장님 어떻게? 그래서 사실 섹터 ETF가 조금 이렇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그 섹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다 나고 주가가 쉬어가는 국면에 가면 다음 사이클이 돌아올 때까지는 사실 조금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ETF를 투자를 단기간에 이게 계속 바꿔가면서 잘하면 정말 좋은 성과가 나겠지만 이게 어렵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SPY 같은 S&P 500에 투자하라 워렌 버핏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우 30이라던가 나스닥 100이라던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계속 바뀌지만 그 안에 지수는 사실 그 안에는 기업들이 흥망성쇠가 다 녹아져 있는 것처럼 섹터 ETF로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온 종목들이 속해 있는 ETF는 사실 성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거를 대체해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또 좋아지겠고 지수는 사실 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ETF 투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지수형으로 섹터 ETF보다는 섹터형 그렇습니다. 또는 테마형보다는 전체 지수를 추종하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으시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공부하시면서 조금 이제 파일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빅테크, 엔비디아 관련 포함된 ETF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네요. 올 상반기에서는. 그런 분들한테는 새로 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수익을 조금 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사람들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고. 근데 문제는 배 아프다고 뒤늦게 쫓아갔다간 상당히 이제 피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한번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가 아직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뭐 우리 코스피 고작 한 5% 정도 올랐죠? 지금까지 한 5% 정도 올랐는데 뭐 일본, 대만, 미국 증시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우리 증시가 하반기에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우선 봐야 그 부문별 동향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대신증권인가요? 뭐 코스피 상단 기준으로 3,200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봤네요. 혹시 좀 낙관적으로 들리는데 우리 황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낙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사실 올해 전 세계 증시 성적표를 놓고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가장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사실 올해도 사실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꽤 많이 늘어나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식의 공급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대여 주식. 상장들이 많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 공개에서 맞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왔다. 네, 영업이익 증가율도 중요했지만 예. 그 IPO 대여들이 IPO가 많이 되면서 전반적인 주식들의 상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가총액 우리나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시장 대비 버텨주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가장 좋고요. 반대로 2차 전지와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그쪽 주식들은 또 사실 지수를 계속 깎아먹고 있는 주식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 플레이하기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지만 코스닥에는 또 지수나 그 섹터나 종목들을 잘 고르신 분들은 올해 200%, 300% 난 종목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지수 뭐 증권사들 전망치 3,000, 3,200 뭐 그냥 전망치 나오지만 너무 지수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수에.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올해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인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확장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좀 투자하시면 특히 국내 종목들은 네. 이렇게 투자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코스피 3,200이 가능하려면 뭐 시총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가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삼성전자에 달려 있다. 코스피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자의 앞날을? 맞습니다. 이게 아까 언급 주신 대로 대만 증시가 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권이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오른 28% 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미국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국보다. 예,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엔비디아에 연결돼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TSMC. 뭐 TSMC 포함해서 탑 5가 다 기술주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연초 이후에 3%도 못 오르는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5% 올랐는데 예. 오히려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물론 SK 하이닉스는 자기 역할 다 했습니다. 예. 한 6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 좀 AI발 반도체가 이끄는 전 세계 주가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에 한 30%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는 한 150% 올랐고 마이크론은 한 60%, TSMC가 한 60%. 예. 결론적으로는 이게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올라타 있는 회사들은 지금 큰 폭으로 다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연초의 주가 차이를 설명한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금 소위 엔비디아발 그러한 그 공급 이슈 때문에 다 범용 반도체 쪽이 가격이 올라가서 수혜 볼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수혜를 보려면 역시 엔비디아의 납품이 성사돼야만 제대로 그래야만 그 사이에 고생했던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HBM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이 안 된다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를 낙관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소위 SK 하이닉스만큼 올라가는 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감을 갖기에는 조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오르더라도 삼성전자는 그 혜택을
HBM 납품 없이는 좀 못 받는다. 뭐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 다른 뭐 오늘 파운드리와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뉴스 있었지만 어떤 뉴스죠? 파운드리 뭐 이제 웨이퍼 결함과 관련된 아. 이슈가 있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아,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영향이 좀 주주분들은 좀 걱정하셨겠지만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트리거는 HBM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HBM 퀄 테스트를 언제 통과할 것이냐인데 사실 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난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하이닉스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요. 하이닉스. 나는 그래도 좀 덜 오른 삼성전자 믿어보고 하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사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처럼 하이닉스가 5% 이상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재미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대적인 박탈감, 아까 말씀하셨던 배 아픈 그런 상황이 상반기 내내 네,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 시기가 언제 앞당겨지면 따라가겠지만 이제 좀 삼성전자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조금 이제 수익률 격차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만 사실 이게 언제 될지는 물음표는 붙어 있는 거죠. 통과가 안 되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 그거는 업황 아마 호전 상승 제한이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네. 엔비디아도 급한 건 사실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 퀄테스트 통과를 하기 원하겠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빨리 HBM을 받아서 가속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퀄테스트를 빨리 원하고 있는 입장일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업자들 뭐 제 친구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들 다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을 얼마큼 빨리 당기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되면 지수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 듣고 보면 엔비디아 HBM 납품이 안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 코스피도 3,200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뭐 삼성전자에만 목을 맬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반기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변화를 예상할 때 뭐 코스피 전체 지수보다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는 시장을 이끌어갈 어떤 뭐 주도주라 그럴까? 이런 걸 좀 든다면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상반기를 잠깐 짧게 정리해 보면 상반기에 최대 업종을 구분해 보면 금융, 그러니까 보험은행 쪽이고요. 그다음에 전력 관련돼 있는 기계 업종, 그다음에 자동차, 유틸리티, 조선 반도체, 뭐 요 정도 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냐 아냐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 여전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워낙 금융? 예. 밸류에이션이 워낙 싸고 있고 밸류업의 사실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정책이 예, 조금 진행이 되면서 네네 여전히 이제 그쪽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업종이다. 두 번째로 조선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반도체 뭐 우리가 계속 논의했지만 산선전자가 올라타기만 한다면 이제 사실 반도체는 좀 더 하반기에도 괜찮을 수 있고요. 네. 상반기에 그는 못 올랐지만 이 운송 쪽, 특히 해운 쪽이 해운. 지금 연초 이후에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난 한 달만도 100% 이상 올랐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하반기까지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는 해운주도 거의 못 올랐습니다. 그렇게 예. 놓고 보면 해운주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게임주들이 게임주들? 네.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게임주들은 무슨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신작들의 최근들에 좀 나오는 이제 기대감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그 워낙 많이 빠졌고 네. 대형주들은 좀 조정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신규작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게 이제 하반기에 좀 그나마 제가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네.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송재경 대표가 금융, 조선, 반도체, 해운 그리고 게임주를 조금 볼만한 업종으로 들어주셨는데 우리 황유현 팀장님은 어떤 부분이 조금 시장을 주도하거나 우리 투자자들의 눈을 좀 끌어올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는 예. 하는데요. 네. 지금 뭐 반도체는 당연히 하반기까지도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으로 대표된 밸류업 종목들도 당연히 한 꼭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 말씀해 주시면 큰 틀에서는 또 산업재죠. 예, 산업재. 그러니까 이런 조선 쪽 수주가 네. 2008년, 9년 이후에 이제 도크가 또 꽉 차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사실 역으로 조선사들이 선주들한테 역제한을 하는 상태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발주를 좀 늦춰달라. 아니요. 반대로 우리가 도크가 비어 있으니
가장 비싸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선주들한테 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오히려 역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뭐 LNG선이나 컨테이너선들 같은 경우인데 사실 더 큰 벌커라던가 네. 이제 이런 배들은 아직 발주가 들어오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 호황으로 갈 수 있는 조선사들한테 여러 가지 아직 리스크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 아직은 좀 저도 조선주는 좀 보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에 우리 예상대로 또는 우리 바람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이오거든요. 근데 바이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 섹터들인데 바이오는 왜 금리나 이렇게 민감하죠? 성장주기 때문에 가장 이제 조달 비용들이 싼 업종에 가장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바이오 열풍들이 크게 한번 일어섰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2015년 때도 그랬고, 17년 때 한미약품 때도 그랬었고요. 2018년도 때도 뭐 그랬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스마트해지셔서 이름만 바이오인 기업들에는 사실 많이들 투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소위 말해서 예. 돈도 좀 벌고 실제로 그 바이오 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말로만 껍데기만 바이오인 회사들이 아니라 실체들과 돈도 같이 벌 수 있는 바이오들 쪽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런 올라가는 바이오 섹터들만 계속 그쪽으로만 수급이 쏠리지 예. 많이 밑에 떨어져 있는 바이오들로 갑자기 올라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바이오 투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워낙에 변동성도 높고 위험한 섹터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필요하시는데 하반기에는 바이오 섹터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 황현 팀장님께서 이제 바이오 관심을 갖을 만하다고 한 게 이제 금리 인하와 연계해서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금리 인하가 미 연준이 과연 언제쯤 할 것인지가 가장 관심인데 일반적으로 월가에서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런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그러면 다 어느 정도 인하에 대한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금리 인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재테크를 다시 한번 짜본다거나 새로 세워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워낙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랑 실제로 연준이 움직이는 거랑 다른 시차도 있고 격차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미리 염두하고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를 미리 예단하지 연내 마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는데 다만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번 정도 있다고 전제를 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소위 60대 40이라고 하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60대 40 정도 섞어서 가는 그 전략, 그 포트폴리오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식 저는 6, 채권 4. 예. 말씀 여전히 좀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다만 이제 그 금리 인하하는 또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네. 만에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워낙 2년 동안 다 이게 그 늑대 소년들이 돼 있어서 네. 침체 우려도 분명히 있거든요. 미국 경기가 침체될 네, 가능성. 예. 소비가 지금 빠르게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업률도 좀 위로 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걸 놓고 보면 만에 하나 혹시 침체 때문에 오는 금리 인하면 완전히 그림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지금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때 이런 보험성으로 떨어지는 금리 인하면 사실은 금리 민감도 넘버원은 부동산입니다. 사실은. 부동산. 네, 뭐 상장돼 있는 건 리츠겠죠, 사실은. 리츠. 네, 그것이 가장 성과가 제일 좋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는 뭐 당연히 뭐 이제 성장주 말씀하신 기술이나 에너지 소재 이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니까. 예. 근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연착륙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그 사이 많이 부진했었던 이제 리츠 쪽이나 이런 부동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분명히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것이 보험용으로 내리는 거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혹시 두시는지? 여전히 저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만
보험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험용으로. 있고요. 예, 침체가 오면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이 꽉꽉들 채워놨기 때문에 네. 피해가 클 수 있어서 예. 그건 안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혹시 금리 인하를 앞둔 이런 재테크 전략에서 조금 빼놓을 수 없는 또는 꼭 염두에 둬야 할 그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뭐 리츠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장기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네. 채권. 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발행했던 채권 수익률과 금리 인하한 이후의 채권 수익률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들의 수익률이 선호도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행히 채권의 매매 차익들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사실 근데 이 전략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게 사실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그리고 작년 말 그리고 올 상반 1분기 때 그리고 또 지금이랑은 또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계속 바뀌거든요. 말 그대로 양측이 선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작년 이맘때부터 장기채를 매수하셨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은 좀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죠. 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 시기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채나 또는 채권형 펀드들을 사셔서 또는 좀 긴 시계열로 보고 하신다라고 하면 어쨌든 금리는 어쨌든 떨어질 거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예.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채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주식의 변동성보다는 덜하면서 예.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채권의 금리가 사실 높아졌을 때만 행할 수 있는 채권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게 다음 사이클이 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상반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상반기 수익률만 보면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압도했지 않습니까? 코스피로만 본다면 개별 주식은 다르겠지만 뭐 미국 시장에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엔비디아도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하반기는 그러면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어떤 시장이 좀 더 좋아 보입니까? 뭐 제 바람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 잃었다고요? 예,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연말까지 S&P 500 그 상승률을 한 2~3%밖에 못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올해 오를 거들을 이미 이제 미국 올랐다. 투자자는 다 걷었다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우리 국내가 이제 캐치업 스토리라고 그러죠. 따라잡는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소위 변동성 대비 소위 수익, 그러니까 상승률, 네. 예, 수익 성과를 보면 오히려 국내 주식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 있습니다. 황유현 팀장님은 어떤 시장을 만약에 뭐 종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겠지만 시장 전체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대표님이 저랑 성향이 거의 비슷하신 국내 것 주식입니까?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부터는 그래요? 국내 주식이 좀 일단 전제 조건이 삼성전자 테스트를 통과하는 전제 조건 하에 일단은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그래도 금리 인하도 우리 국내 바이오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뭐 박살난다 그런다기보다 조금 국내 주식이 좀 수급 빈집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나오면 지금도 미국에서는 러셀 2000, 중소형주가 있는 러셀 2000 쪽이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중소형주들의 좀 반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냐 삼성전자 만약에 그렇다면 엔비디아냐 삼성전자냐 기다리라면 전 삼성전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장 지수나 개별형을 통해서 선택이 조금 달랐네요. 하반기 증시 전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황유현 신한투자증권 PB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